네, 어김없이 수요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 부모 아카데미 나침반 교실 진행을 맡은 이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정말 태풍 때문에 다들 걱정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태풍 타파가 요란스럽게 제주를 지나갔는데요. 그 후로는 정말 완연한 가을 날씨가 또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선한 바람도 불고 있고요. 또 맑은 하늘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 아이들하고 독서하기에 딱 좋은 그런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하고요. 제주의 소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부모 아카데미 나침반 교실. 우리 가족 책으로 말해요. 벌써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헤이리 동화나라 대표이시면서 어린이 책예술센터의 정병규 공동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정 대표님은 오늘 강연에서 우리나라 그림책 30년이라는 주제로 이 그림책의 뿌리를 내리고 또 줄기를 세우고 활짝 꽃을 피운 많은 작가들이 이 한국의 그림책을 과연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인데요. 또 0세에서 100세까지 이 시기별로 읽을 수 있는 또 다양한 그림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꼼꼼히 필기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그 PPT에서 선생님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셨을 텐데 왜 우리 만찢남이라고 하죠?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예, 선생님은 오늘 책찢남, 동화책을 찍고 나오신 그 모습 그대로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정병규 대표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모자는 계속 쓰고 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셔서 저는 어쨌든 과분할 뿐이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뵙는 것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 정도 집에서 출발을 해서 어떻게든 표가 없었는데 저편 타기 위해서 일단 공항에 나와서 1번 대기표를 받고 있는데 아침 잘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다행히 지금 마이크로 말을 해서 그렇죠. 말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진행자분께서 혹시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있는가 여쭤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간에 또 한 1, 20분 빼먹으면 워낙 말이 느린 제가 또 좀 이렇게 손해보를 볼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시면 주무셔도 되고 그런데 모두 다 주무시면 안 되고 그래도 한두 분 정도는 살아 계셔야죠. 오늘 지난 시간에 그 여의숙 대표님하고는 저는 이제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그 어떤 일로 해서 그분은 뭐 지난주에 뵀을 때 다른 공간에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겁을 좀 먹었죠. 지난번에는 굉장히 그 입추의 여지 없이 꽉 들어차고 서 계신 분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있을 땐 그러면 안 되는데 워낙 하여튼 좀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필기를 제가 조금 했는데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저렇게 열심히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걸. 지금 열심히 합니다.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얘기 드리는데 조금 맥락을 잡기 위해서 항상 그 어딘가에 이렇게 약속이 되면 저는 그 지역에서 만나 뵌 분들과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를 계속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츰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사실 처음에 아까 여기 영상 띄웠던 우리 그림책 작가를 만나다 그 책 한 권 그거를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오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보니까 그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띄워진 영상은 몇 년 전에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그 우리나라 그림책 70년을 타임라인으로 딱 한 화면에 정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전시장에 했었던 그때 이것이 한 70m 정도 됐었어요. 그걸 줄이고 해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타임라인인데요.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리면서 얼마나 이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는지 한번 보시죠. 그림책 검색어를 치면요. 예를 들면 한국 그림책 또는 뭐 그림책 이렇게 치면 대부분이 맨 먼저 뜨는 게 요즘에 그림책 테라피, 그림책 치료, 그림책 요법, 그림책 학교, 그림책 카페, 그림책 박물관, 갤러리 등등 이렇게 쫘르륵 뜹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거를 누르고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치료, 요법, 뭐 테라피나 치료나 요법이나 똑같은 말인데요. 그런 말들이 유난히 많이 오릅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림책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좋은 그림책을 이용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그림책 자격증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그림책 학교, 아카데미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몇 주 이렇게 강의하고 나서 수료증까지 준답니다. 그래서 그 수료증이 있으면 뭐 학교 방과 후나 뭐 이런 주민자치센터 이런 곳에 이제 소개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림책이 그런 정도로 하여튼 쓸모가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제 생각은 그런 쓸모 이전에 그림책이 우리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또 다가왔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그림책을 어떻게 실제로 좋은 의미로 이용을 해야 되는지는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엊그제 어디 보니까 일본의 그 자발적 은둔자 그러니까 일본 얘기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거죠. 120만 명 공식적으로 1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일본 인구의 1.5%까지 그건 공식적이니까 비공식으로는 꽤 많겠죠. 그 히키코모리 집단이 우리 나이로 치면 약 한 40대에서 50대가 주류를 이룬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대 청소년기 때 어느 때였냐? 일본의 가장 호황기였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충격을 받고 집으로 들어와서 안 나가버리는 거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일로 외부와의 단절을 해버리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얘기는 안 하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이제 통계에 잡혀야 되는데요. 아직도 안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본의 40, 50대 히키코모리 군들은 부모인 70대, 80대 부모들의 그 노고를 빨아먹고 사는 이제 층이죠. 얼마 전에도 일본의 우리나라 같으면
보건복지부 정도 그 최상위 공무원으로서는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지위 차관급 후생성 차관급에서 그 은퇴했던 70대 그 노인이 아들을 살해했어요. 40대 아들을. 아들이 히키코모리였어요. 그 집안에 있는데 옆에 초등학교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나가서 뭐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학교를 가서. 근데 그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아버지가 이제 그런 일을 저질렀죠. 그 히키코모리에 의한 여러 가지 일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비로소 지금 일본 사회도 통계를 내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많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왜 그 은둔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의 그 교육 문제가 그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입니다. 수년 전에 그 고등학생이 자신의 모친을 그 살해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나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변호사가 변호 때 했던 말이 폐륜 자녀는 없고 다만 부모가 있을 뿐이다라고 변론을 했었고 그 아이도 5년 형기를 마치고 지금 석방이 됐죠. 근데 살인 혐의인데 5년밖에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양형상 정상 참작이 꽤 많았었어요. 집에 그 모친을 그 해한 뒤에 이제 방에 그대로 두고 약 한 달 이상 정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친구도 불러서 라면도 먹고 왔다 갔다 학교도 다니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따로 사는데 와서 좀 이상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집 문이 청테이프로 붙여져 있고 그래서 신고하고 아들을 자수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한 달이 넘은 그때까지도 이제 경찰에서 조사할 때 몸을 벗겨 보니까 온 몸에 그 피멍투성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해서 야구 배트로 어머니한테 이제 심하게 이제 맞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한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겠죠. 근데 그 아이가 그 친구가 전국 상위 5% 이내에 드는 성적으로서는 그랬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그렇게 심하게 아마 아이를 몰았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사실은 이제 은둔형이었거든요. 계속 친구도 사귀지 말고 밖에 나가지도 말고 학원과 집만. 그래서 그 아이가 출소하기 전에 유일한 그 친구였던 애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 그 짤막한 내용이 있었어요. 부모는 멀리 가라 하지만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한다. 그런. 그다음에 또 그 부모는 함께 가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하고 부모는 꿈을 꾸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 내용을 보냈는데 그 말이 이제 하도 그 인상적이었던지 교도관들이 막 베껴서 여기저기 퍼뜨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와 학부모 차이는 잘 아시겠죠. 그 사실은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남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새끼가 되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것은 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거의 전체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2세대들을 몰아가고 그것이 나중에 지금 현재 이제 그 친구들이 이미 많이 자랐죠. 우리나라의 90년대 초반부터 그림책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창작 그림책이. 물론 그 전에도 있습니다. 1940년대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단행본 그림책이 나오기 시작한 건 90년대입니다. 그 90년대 때부터 그림책을 봤던 친구들이 지금 20대 중반 전후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7080 세대입니다. 지금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까지 지금 주로 이제 50대 중반 전후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그 전 세대는 그림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명작 동화, 애니메이션 동화 세트 해서 50권, 100권, 150권, 200권짜리 이렇게 해서 집에 들여놨죠. 그걸로 이제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하는 것이니까 그거 보면 이제 자랐는데 그 책들을 보면 이제 어쩌 보면 책이라기보다도 상품이죠. 거기는 그래서 조금 이따 잠깐 그 얘기도 드리겠지만 책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그 월트 디즈니사가 만들어 놓은 디즈니의 되면 출판물 버전인 거죠. 그래서 어떤 시각적으로 화가가 페인팅을 했다든가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 컴퓨터 작업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고 지금까지도 횡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림책이 일본 또는 미국, 그 유럽과는 달리 조금 여러 변곡점을 거칩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그 교육이라는 특수한 그런 열쇠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에 하나 꽂히거나 뭘 하나 하면 끝장을 봐버리죠. 그림책이 어떻게 끝장을 볼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는 정말 끝모르게 질주합니다. 끝모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쪽에서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인재들도 많고 부품, 소재, 기타 뭐 이런 것들도 뭐 최근에 일본이 일부 뭐 그런 약간 속도를 제지하는 그런 행동을 하긴 했다지만 금방 아마 만회될 겁니다. 워낙 한국인들이 남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전집이라는 그 형태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 20년쯤 전에 대만이 전집이 조금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없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아직까지도 아동물 전집 매장 또는 이런 뭐 그 어린이 전문 뭐 무슨 매장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교육을 보면 유난히 그런 그 세팅을 좋아합니다. 0세에서부터 3세, 3세에서부터 5세, 5세부터 7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습지 회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대로 따라가면 절대 당신의 자녀는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이제 명구의 대부분이 따라가죠.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쨌거나 잘 오긴 왔어요. 아이들도 잘 컸고 우리들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한국의 교육 공무원들은 그렇게 핀란드나 스웨덴을 가냐는 거죠. 그래서 그쪽 공무원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 엊그제 한 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굴이 뜨거워서 나왔답니다. 그 핀란드의 교육 공무원 연수를 가서 이것저것 묻는데 자기가 그쪽 공부를 꽤 했답니다. 한 1년 전서부터. 그래서 약간 언어를 그쪽 언어를 약간 이제 알아듣는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래요. 사우스 코리아 저 사람 정말 이상하다고. 왜 하염없이 오냐. 와갖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선진 교육을 만들어 갔느냐. 어떻게 이런 문제가 전 국민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런 좋은 그 교육 분위기를 만들어갔냐. 수없이 오는 사람마다 다 묻고 가는데 한 번 묻고 갔으면 대한민국의 그 교육 정책은 바뀌어져야 되는데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물으니까 뭔가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낯뜨거워서 자기는 숙소에서 더 이상 안 다니고 관광도 안 가고 그냥 그대로 있었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구나. 모든 공무원 집단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많은 곳들이 선진지 견학이라고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최근에는 저도 지난 1월에 여기 제주 원도심 재생사업 프로그램 때문에 하나은행 여기 그 3층 로비에서 그때도 꽤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도시 재생사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원도심에서 똑같이 전국 어디나 똑같이 외곽으로 신도시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이 다 죽어버렸죠. 황폐화되고 이제 원도심 살리자. 그래서 아마 지금 거기에 투입된 돈이 전국적으로 숫자로 말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액수일 겁니다. 제주도 여기 마찬가지죠. 원도심. 그 원도심 때문에 수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갑니다. 어떻게 그러나 또 국내에 이미 사례가 있는 곳들을 수없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그냥 저는 인천 강화 옛날에 오래전에 방직 회사였던 곳이 그냥 저는 절대 검색 않고 옆에 갔다가 거기를 들어갔더니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봤더니 옛 방직 공장을 카페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옛 방직 공장에 있었던 약간의 물건들을 거기 다 두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파주 출판 도시에서 그 2015년쯤인가 저하고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단 두 사람이 기획하고 책 꽂고 마지막에는 이제 여러 사람을 구해서 했지만 지혜의 숲이라는 것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출판도시 문화재단 이사장이 이거 꼭 하자 그렇게 해서 돈 국비 7억 얼마인가를 받아서 서가 만들고 책 약 한 20여만 권을 꽂았는데 그분 그 재단 이사장님은 서가 길이를 재자. 책을 100만 권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론에 이렇게 자꾸만 기자회견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또 부산은 뭐 어디에
해운대 어디선가 뭐 이터너티인가 무슨 호텔에 대규모로 그런 게 들어서고 세종 신도시에도 그게 들어서고 또 무슨 코엑스 별마당인가가 뭐 들어서고 그다음에 저 송파 어디 책보고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번 어디선가 하면 끝장을 봐버립니다. 그렇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까 그 스웨덴 핀란드 얘기도 저도 그런 생각하고 왜 우리 사회가 그럴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결론을 못 내리고 다만 제 생각에는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이런 사고 이게 우리가 아니고요. 나한테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하면 모조리 다 거기로 합니다. 제주 올레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전국에 올레길이 수없이 많습니다. 산레길, 나래길, 둘레길 뭐 등등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 제주의 그 코딱지만한 작은 책방들이 70개가 넘습니다. 전국에 그 작은 책방 열기가 불어 닥쳤어요. 그래서 작년에 약 한 350여 곳 정도 되던 게 지금 500개가 넘습니다. 500개 훨씬 넘겠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한때는 카페 열풍이 들었어요. 또 한때는 북카페 열풍. 지금은 독립서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여러 사람들이 그림책 카페 하고 싶다. 그림책 갤러리 하고 싶다. 그림책 뭐뭐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도움 요청하는 분들이 꽤 되는데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재산 상태를 묻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일정한 정도가 되면 하세요. 그리고 계약 기간 남 건물에 임대 들어갔으면 딱 한 3년 하시고 그냥 접으세요. 그 접는 기간 3년 동안 조금 크게 하면 3억 원 정도 깨먹을 겁니다. 적게 하면 몇 천만 원 깨먹고요. 그런데 재정 상태가 좀 안 좋은 분이 한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해도 아마 굶을 겁니다. 그 제 얘기도 해줍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누가 하자고 하니까 헤이리 마을 예술마을 생긴다고 해서 건물 지으라고 해서 건물 짓고 땅 사고 하는 거 전부 다 대출로 해준다고 해서 다 했죠. 지금 17년 동안 그 대출금 이자만 갖고 있습니다. 물론 책방도 하고 있고 갤러리도 하고 있죠. 전문 갤러리도. 그럼 어떻게 사느냐. 책방도 안 되는데. 어쨌든 안 굶고는 살고는 있어요. 남 도움 하나도 안 받고. 그래도 저는 맨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얘기지만 뭐 행복이니 뭐니 그런 단어 이전에 적어도 오늘 하루하루 오늘은 참 괜찮게 살았다 이런 생각을 늘 자기 전에 하고 잡니다. 내일 일은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남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이자로 주면서 사는 일이 이게 의미가 있을까? 저는 죽을 때까지 그걸 후회할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그 돈을 아무 생각 없이 대출합니다. 근데 어느 나라, 북유럽의 어느 나라 가면 그건 그 미쳤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사회 전체가 이미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상한 일도 아니었고 지금도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대출이 많이 늘어야 그게 하나의 재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저는 쭉 지내보니까 우리 전체 사회가 결코
이렇게 잘 살고 모든 게 풍족한데 왜 이럴까? 왜 허전할까? 끝도 없이 갈증을 느낄까? 저는 이런 의문에서 그림책도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 내가, 그러니까 내 자식, 내 새끼가 아니라 내가 무엇에든 완전히 녹여지고 젖어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책이 하나의 수단으로 연구소 만들고 카페 만들고 또 뭐 책방하고 그렇게 해서 남한테 뭐 자격증도 만들어주고 남 행복하게 해주고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거죠. 남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요. 행복전도사라고 꽤나 그 많이 다녔던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비명에 가셨잖아요. 남들한테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저도 웃기는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웃겨서 뭐 합니까? 당신은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걸 참고 남 웃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으니까 더 속이 쓰리고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아마 이제 그렇게 세상을 뜨셨는데 자발적으로 그 속내를 차마 이해를 못하겠죠. 얼마나 병이 고통스럽고 힘겨웠으면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 부부가. 그래서 행복 그러는데 저는 절대로 그분들이 그런 일 뒤로 행복이란 말을 입에 꺼내지도 않습니다. 내가 남은 행복 어쩌고 해도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이런 물음에서 저도 항상 돌이켜 봅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굉장히 잘 살고 있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책 늘 끼고 다니는 몇 권의 그림책, 그 다음에 저희 집에도 최소한 10,000몇 권이 있습니다. 그림책이. 그걸 제가 다 받겠습니까? 다 못 보죠. 뭐 기껏해야 몇천 권이나 받겠죠. 지금도 물론 데이터 작업 때문에 하루에 수십 권씩 데이터 작업하지만 그림책은 그렇게 해서 저한테 만족스럽게 다가오는 것, 그런 건 아닙니다. 단 몇 권이 저를 사로잡을 뿐입니다. 단 몇 권이. 그렇게 해서 죽기까지 내가 저 그림과 글 몇 줄로 인해서 흡족하다면 저는 후회 없이 살 수 있겠죠. 다만 거액을 대출받은 것 그 후에 빼고는요. 그림책은 시각 이미지입니다. 제가 위에서 아래까지 모자 쓰고 옷 입고 신발 신은 것, 여기 보이는 천장에서부터 좌석 색깔, 바닥 전부 다 색입니다. 잠깐이라도 내가 만약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 시각이라는 것, 시각 이미지라는 것이 우리 몸의 거의 절대 99%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각 이미지가 얼마나 우리 몸에서 크게 차지하는지를 사례로 들자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합니다. 남녀가 애정으로 입맞춤을 할 때 대부분은, 다는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은 눈을 감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눈을 뜨면
지금 저 창밖으로 많은 풍경이 보이는데요. 눈을 뜨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몰입하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눈을 대부분 감는다고 하죠. 제 얘기는 아니지만요. 시각 이미지, 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눈은 정보를 입수하는데 이 뇌에서는 걸러냅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이 뇌가 필터링 하느라고. 제가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아마도 며칠 후면 단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딱 한 글자 한마디 생각이 난다면 저는 성공할지도 모르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것도. 수없이 많은 그림들이 있죠. 그거 전부 다 스쳐갑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이 전시를 했을 때 어느 비아냥거리는 기자가 되게 인상적이군 그랬었어요. 멀리서 이렇게 보듯이 스쳐 지나가듯이 봐야 보이는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들. 수없이 많은 그림들이 그렇습니다. 그림에 관련하는 하여튼 인류 역사상 이야기거리도 참 많습니다. 19세기 말쯤에 휘슬러라는 화가가 런던을 흐르고 있는 배터시강, 그러니까 댐즈강 상류겠죠. 그림의 제목이 녹턴 배터시 강인데 그 그림을 그래서 전시장에 걸어 놓습니다. 비평가들이 그 그림을 본 뒤에 이렇게 평을 합니다. 휘슬러가 녹턴 배터시 강을 그리기 전에는 런던에는 안개가 없었다. 지독히도 심한 그 배터시 강의 그 안개 낀 풍경의 강을 크게 그려서 놨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런던에 안개가 있었구나. 평소에는 거의 몰랐었습니다. 평소에는 저는 고향이 광주인데 눈만 뜨면 한라산처럼 무등산이 보입니다. 무등산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늘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다가 떠나서 보니까 늘 그립습니다. 인상이라는 건, 이미지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 그림으로 어떤 형상으로 나오고 난 뒤에 비로소 인식을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옆에 있는데 전혀 몰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그림으로 나오니까 우리 도시에 안개가 있었구나. 보니까 참 괜찮네. 안개라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이렇게 바라보는 그게 바로 그림이죠. 이미지. 그 이미지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퐁당퐁당 다 빠집니다. 그 그림들을 그리기 위해서요.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비로소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 전에는 그림이 아니라 걸리버 여행기나 보물섬이나 이런 등등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작 동화, 이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어른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도
지금도 물론 그렇죠. 아이들은 호기심이 있으면 어른 너머로 자꾸만 보고 어깨 너머로 보다가 어른이었으면 그걸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눈여겨보던 출판업자들이 줄여서 어린이용으로 만듭니다. 그게 히트를 치니까 더더욱이나 더 많은 책을 찍어내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책들까지도 어린이용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나중에 일본에서 얘기한 전집입니다. 그래서 그 전집으로서는 영국과 일본이 선구자죠. 그렇다고 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묶음으로 한 세트로 판매하지는 않았죠. 일본은 한 세트로 판매하죠. 그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식이 됩니다. 그래서 전집을 파는 사람들이 자전거에 그걸 싣고 다니면서 주로 관공서나 학교 이런 데 또는 중산층 가정에 갖고 다니면서 넘기고 월급날 가서 수금합니다. 그게 전집의 우리나라 효시죠. 1940년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됐는데 그게 50년대까지 이어져 오다가 책이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으니까 끊어집니다. 50년대 때. 그러다가 60년대 중후반에 어린이 책만을 만드는 출판사들이 당시에 계몽사를 비롯해서 학원사 등등 몇몇 출판사들이 생겨나면서 아예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그걸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시스템화 시킨 것이 바로 이제 지금은 이제 단행본 출판사하고 일부만 남았지만 옹진이라는 곳이죠. 그곳은 굉장히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것에 총결산했던 그런 회사였었죠. 그래서 책과 영상, 그다음에 그 학습지, 그래서 학교까지 침투하고 그러고 좋은 책을 만들어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이제 그 물까지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사단이 났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는 출판사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출판사가. 제가 몇 권의 그림책을 가져왔는데 이것도 트렁크에 넣다 보니까 가득 차더라고요. 이 몇 권의 그림책은 60년대 때부터 현재까지의 그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과 외국 그림책 이제 대표적인 서너 종만 제가 추려봤는데요. 실제로 자료로 보자면은 1946년 그 이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못 찾았으니까 여기에 실물 자료로 나온 것은 제가 확보하고 있는 건 1946년 것입니다. 저때 우리 마을이라는 조선 아동 문화협회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게 요즘 말하면은 을류문화사라는 출판사가 있는데요. 그 출판사의 임프린트가 조선 아동 문화협회입니다. 이를테면 그 당시에 을류문화사는 어른 책을 내는 곳인데 어린이 책을 전문으로 내기 위해서 임프린트를 낸 거였죠.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것이 이제 3권, 4권 그 다음 해에 나왔는데 저곳에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이 요즘은 뭐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또는 뭐 그림책 작가인데 그때는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그 지금은 이제 다 세상에 안 계시지만은 그 익회대, 정현웅 또는 그 우리 어린이 그림이 되게 그 어린이스럽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두 사람, 장욱진 화백과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그 화가들이 저곳에 그림을 그립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은 아주 젊은 시절이죠. 20대 때 또는 30대 그 무렵에.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일부는 50년 한국 전쟁 전후에 양쪽의 선전물들을 많이 그립니다. 어떤 때는 국방군, 어떤 때는 인민군, 어떤 때는 유엔군, 수복이 되면 다시 국방군이 그리고 인민군이 들어오면 또 인민군의 그 선전 홍보지를 그려주고, 그러다가 다수가 이제 거의 옥사합니다. 고문으로.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이제 또 월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나라의 그 어린이 책의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게 한국 전쟁의 그런 큰 변곡점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치명적으로 자료가 거의 없죠. 저 당시의 그림은 분명히 서양 화법이긴 하지만 우리 전통 그림의 맥을 이어가는 그런 그림들이죠. 지금 이 그림들이 저거를 그대로 아트 프린팅을 해서 중철 제본을 만들어서 도록을 펴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중에 이제 일부죠. 이게 1947년판 우리들 노래. 여기 보면은 뭐 정현웅, 김기창 이런 그 화가들,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화가들이 여기에 그림을 그렸던 이 사람들이 당시에 그 이제 일본 동경에 유학 갔다가 서양 화법을 배우고 한국에서 이제 전시하고, 그러니까 뭐 1세대죠. 우리나라 서양 화가들의 1세대죠. 아무리 그 서양화라고는 하지만 색채나 아니면 정서를 보면 서양식의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어도 역시 우리 감성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40년대가 지나고 50년대는 크게 빕니다. 없습니다. 자료도 없고요. 물자가 부족해서 당연히 종이도 없었지만 근근히 교과서 정도나 만들었던, 교과서도 그 누런색 갱지 이런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들어서면 서서히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보물단지라고. 이게 지금 연대가 1967년으로 됐지만 사실은 초판 발행일은 제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GT거든요. 60년대 그러니까 이때도 1940년대 때도 상당한 정도의 공력을 들여서 만든 그림책이죠. 지금 이 우리들 노래 저 시리즈 그림책은 요즘 말하면 시 그림책입니다. 시 한 편에 그림 한 편. 지금도 그 몇몇 출판사들에서 시 그림책들을 내고 있죠. 뭐 넉점반이랄지 등등의 이런 것들이 다 시그림책들인데 사실은 이미 1940년대 때 나와 있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60년대에 그 뭐 문해서림이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귀여운 자녀들에게 드리는 선물, 세계 위인전 및 명작 속속 간행 이렇게 해갖고 아마 계속 나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이 한 종만 져지는데 이 책이 참 희한한 게 요즘에 아기 그림책이 조그만 판형으로 나오죠. 그 아기 그림책이 보드북이거든요. 두꺼운 접지로 된 그 보드북이고 이렇게 땅에 떨어뜨려도 크게 다치지 않는 그런 건데 그건 전부 다 작은 편형이죠. 그런데 이 60년대 초에 보드북이에요. 이게 지금 보드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배려까지 지금의 그 그림책들은 책을 펼치면 접지에서 안으로 물려 들어갑니다. 가운데가. 그래서 온전하게 그림을 100% 감상하기가 힘든 이런 식으로 안으로 물려 들어가죠. 그림이. 보통 아이들은 꽉꽉 눌러가면서 이제 보죠. 눌러서 보는 거 권장해야 됩니다. 물론 책방이나 도서관에서 싫어하긴 하지만 펼쳐도 전체 양면 그림이 전혀 해치지 않도록 완벽하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 이미 1960년대 초에 나와 있었다는 게 우리나라의 그림책 수준이 이미 한참 전에 이 정도 올라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사례로 좀만 더 갈까요? 60년대 저런 그 판형의 책뿐만 아니라 여러 종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여러 종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70년대부터는 이제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로 단행본 중심이지만 70년대에 단행본처럼 만들어 보겠다 해서 100권 기획을 한 게 지금 저런 이런 책입니다. 이때도 서울의 그 동화서적이라는 곳에서 세계 그림책 전시를 합니다. 그 세계 그림책 전시가 달리 아니고 7개국 그 그림책 원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펼쳐놓은 게 세계 어린이 그림책 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당시에 꽤 아마도
그 사람들한테 아마 신선한 바람을 불어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우리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저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이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특이한 게 아동 문학가한테만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거의 전체 그 당시에 정말 기라성 같은 그 화가들, 그 그림 작가가 그 당시에도 없었으니까요. 화가들을 100명을 섭외를 하고 그 다음에 문학가도 100명을 섭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기 저 그 글 작가가 박화성이라는 분인데 이 박화성이라는 그 소설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한두 분 정도나 아시지 않을까, 또는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분은 지금 아마 최고의 그 소설가였다는 거는 이 당시에는 아주 뛰어난 분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100권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하게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가 생깁니다. 이때 이 박서보 이분이 이 당시에는 젊었겠죠. 나중에 이제 홍대 미대 학장까지 지냈던 분인데 이분이 같은 화가들끼리 그림 온 거 넘기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림을 자기들이 그리면 한 사람한테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전시장에 걸고 가져오고 그러는데 이런 출판물은 애들이 아주 오래오래 볼 것 아니냐. 그래서 다들 술 한 잔씩 하시다가 안 되겠다. 그러고 출판사에 연락하고 인쇄소 쫓아가서 그림을 전부 다 회수해 옵니다. 인쇄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후기에 그걸 남깁니다. 이 반달곰도 처음에는 큰 붓으로 칠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 펜으로 털을 하나하나씩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난 겁니다. 수없이 많은 어린이들이 아주 오랫동안 팔리면 또 인쇄하고 또 인쇄하고 또 인쇄하고 그러겠지. 이것은 다른 문제다. 그렇게 해서 그림책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른들 같은 경우도 애들 그림책 뭐 많은 경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림책이니 동화책이니 전부 다 한 무더기로 명작 동화, 애니메이션 동화 이렇게 무척 편하게 언어가 정리가 돼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그 자존감이 걸린 문제여서 아주 그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요즘이니까 그 어린이 책 국제 도서 박람회 간다고 이탈리아 중북부 도시 볼로냐로 많이 갑니다. 해마다 그 부활절 기간 직전에. 그게 2000년대 전후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초에 그 볼로냐에 가서 출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꽤 일찍 갔죠. 여행 자유화 되기도 훨씬 전에. 그 사람이 바로 저기 먼 나라 이웃 나라 만화를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독일 유학생 시절에 어떻게 알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거기서는 또 가까우니까요. 그림을 그려서 출품합니다. 그 출품작 제목이 성대한 지드르
치즈 파티.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해보면요. 굉장히 많은 쥐들이 치즈를 갖고 온갖 그 짓을 하는 이제 이런 게 여기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게 당시 그 유럽인들한테 꽤 큰 주목을 받아서 이제 전 세계 여러 개의 나라를 순회하면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니까 쉬는 것처럼 생각해도 되겠죠? 저만 이렇게 조금 말이 좀 느리긴 하지만 줄기차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빨리 말하는 것 1시간에 할 거 저는 2시간 동안 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좀 졸음이 와도 깜빡깜빡 하시면서 쉬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그 그림책 이제 올해 11월에 그림책 컨퍼런스에서 한국 그림책 30년을 짚어보는 그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1988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80년대에 또 주목할 만한 자료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것도 그 82년에 나온 작품인데 꽤 좀 특이합니다. 칼라와 단색이 계속 교차되면서 보여주는 그림책. 이 당시에 80년 무렵에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이 우리나라 그 단절된 역사치고는 꽤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아빠 얼굴 예쁘네요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연극 연출가로 있는 김민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사진 작가, 그래픽 디자이너 등등이 모여서 콜라주 작업을 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책으로도 나오고 공연으로도 올립니다. 이를테면 이제 이런 무대에서 이 공연을 올려졌는데 이 이야기가 당시 우리나라에서 사상 최대 탄광 매몰 사고가 있었던 그 일을 연극에 올린 거고 이것도 이제 그 하나의 내용이죠. 그래서 당연히 실패합니다. 공연도 실패하고 책도 절판되고요. 아시다시피 그림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로병사 중에서 생은 많이 살아남는데 병과 사가 들어가는 건 절대 그림책 안 팔립니다. 죽음이나 병, 질병 이런 얘기 주제가 나오는 것은 꺼려하죠. 그런 건 빌려봐. 그 유일하게 장례가 나오는 그림책이 하나가 있죠. 어떤 날인가? 맑은 날. 예.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죽음을 다루는 그림책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외국은 아주 많죠. 그래서 재난, 질병, 죽음 그것의 가장 첫 번째가 이거였는데 안타깝게도 나갔죠.
1988년에 백두산 이야기라는 책이 나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진짜 재미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분수령을 이룬 아주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우리가 내겠다. 그렇게 해서 후쿠인칸에서 가져갔습니다. 그 책이 재미는 무척 없지만 저 유재수 작가가 어느 날 형님하고 형님 친구하고 술을 마시다가 자기가 어떤 그림책 작업을 하고 있는데 꼭 내고 싶은데 낼 곳이 없어서 고민이다고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그 친구 형님이 내가 출판사를 만들어서 내줄 테니까 마무리해라. 그렇게 해서 내게 됩니다. 그 형님의 친구가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통나무 출판사를 만듭니다. 그 백두산 이야기를 위해서 통나무 출판사를 만들죠. 그리고 그 뒤로 거기에서 나온 책들이 동양학이란 무엇인가 뭐 등등 이런 책들이 나오는데 이 백두산 이야기가 특이한 게 그 그림책 뒤에 신화란 무엇인가라는 거의 논문 수준의 글이 들어갑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글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림책에 논문이 들어가는 게 어디 이게 그 참 독자를 위해서 좋은 일인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대단한 고집으로 논문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보림 출판사라는 곳에서 개정판으로 나와서 그 뒤에 도올 선생이 글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그게 궁금하시다면 어떤 뭐 중고 책방이나 이런 곳에서 한번 구해 보시거나 아니면 조금 오래된 도서관에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백두산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한 어떤 기저, 배경이 되는 그런 글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저는 그런 정도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 좀 살아났으면 싶은데 하여튼 그 초판본은 굉장히 그 웅장하고 또 종이도 그렇고 펼친 면도 그렇고 하여튼 그 외국에서 봤을 때 이게 한국의 그림책의 진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 시기에 백두산 이야기보다 훨씬 더 이제 선배였던 분이 이우경이라는 분 돌아가셨는데요. 1997년에 이분의 그림이 만약에 이분이 이제 살아계셔서 계속 활동을 했다면 참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많은 그림들 중에서요. 저는 괜찮은 그림이라고 꼽는 게 나도 저 정도면 그릴 수 있어 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림. 저는 그게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그 화가 어떤 분 얘기를 했지만 그 화가의 그림도 늘상 이중섭 화백도 그렇고 참 그리기 쉽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익살스럽고 천진난만한 토끼와 호랑이가 나오는데 이 표정도 그렇고 사람의 그 형상도 그렇고 모두 다 이렇습니다. 이런 화가들이 이제 1.5세대, 2세대까지 마감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90년대로 갑니다. 90년대 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그
88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창작 그림책을 보고 자란 첫 번째 세대가 이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책들을 보여준 부모가 바로 70, 80 지금 50 세대죠. 이 50 세대가 우리 한국 사회를 굉장히 많이 변화를 시켰죠. 그 이전에는 책을 밀어 넣어준 세대였는데 이 50 세대는 자신이 직접 읽어주고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짓까지 하냐면 직접 쓰기까지 합니다. 그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독자들은 이미 이제 작가 그 이상으로 나갑니다. 지금 현재 40, 30 세대도 마찬가지죠. 아주 그 정보가 많고 그다음에 배운 것도 많고 자각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용서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와버린 거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기분 나쁘게 하거나 갑질하거나 이러면 전부 다 아웃시키는 게 이제 지금 세대입니다.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넌 안 돼. 네가 이 거대한 항공사의 오너 가족이라도 소용없어. 넌 아웃. 이런 식으로 이 세대가 완벽하게 이 전 세대와 다른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 간 격차가 말도 못하게 벌어져 버립니다. 지금 60 이후 세대와 50 세대, 그 다음에 40 세대 또는 20 세대 이거는 만약에 모바일 스마트폰만 아니면 완벽하게 단절될 겁니다. 그나마 한 50 세대, 60 세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스마트폰을 약간은 이렇게 보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장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림책은 완벽한 아날로그 형태죠. 물론 일부는 컴퓨터 그래픽 제작이 이제 있긴 있지만 아마도 조금 더 있으면 그림책마저도 모바일로 제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일부는요.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그림책의 한 그 획을 긋는 또 하나의 그 작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작가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이전에는 이전 세대는 소위 삽화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어린 책 표지나 내지에 그림을 그리는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인데 내가 애들 책에 그림을 그렸어. 적어도 1930, 40년대, 50년대 정현웅 북쪽에서 고구려 고분 벽화 모사를 완벽하게 해낸 화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이 책에 그림을 그린 것에 대해서 꽤 그렇게 명예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고 인쇄소에서 그 소중한 원화들이 전부 다 쓰레기로 버려지고 그랬죠. 그런데 이 무렵에 이 작가들이 시민사회에서 활동가로 그림을 그리다가 참여 활동을 하다가 그림책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뭐 만인의 집 또는 소리 추석 이야기
무슨 이런 게 그림책이란가. 다들 의아해했죠. 별로 이야기도 재미도 없고 뭐 추석 때 뭐 가족이 새벽에 일어나서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고속버스 타고 중간에 너무 밀려서 내려서 아주 애기 오줌 누이고 김밥 싸운 거 먹고 그다음에 고향에 가서 친척들 만나고 그게 그림이죠. 또 만인의 집 같은 경우는 70년대 우리나라 그 개량 주택이죠. 소위 말하는 이태리식 그 주택이 나올 그 무렵 그 집안 내부를 삼투시로 입체로 묘사해낸 게 만인의 집이죠. 안방, 그다음에 장독이 있는 그 대문간, 그다음에 세면장. 최초로 당시에 실내로 말하자면 변소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가옥주택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 그걸 그림책으로 내놓은 게 그거였죠. 그런데 이때 이 작가들의 그림과 그림책을 열렬하게 받아들인 세대가 바로 그 7080 당시 세대였었습니다. 그 세대가 이거야말로 우리 모습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줬는데 물론 당시 아이들은 재미있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만족해 했죠. 그 작가들도 굉장히 어떤 우리나라 그림책의 이제 어느 그 분기점을 여기서 찍은 거죠. 거기에 지금 소설책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기록을 또 남기는 책이 강아지똥이 나오죠. 100만 부가 넘기는.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림책이 100만 부 넘게 팔렸다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50대 세대가 주도한 거죠. 왜냐하면 권정생이라는 그야말로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모두 다 순수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사람을 거의 추앙하는 이런 그림책이 바로 강아지똥이었죠. 대부분의 그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좀 따로따로 노는 게 많죠. 그런데 이 권정생 이분만큼은 거의 수양자로 여겨질 만큼 그런 삶을 살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그 과거의 일을 글로 썼고 그 글을 또 일부를 그림책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아마도 그런 글 작가가 또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유일무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저 강아지똥 그림책이 막 그 빨려 들어갈 만큼 흡입력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셨다시피 그냥 그저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보면 그래 맞아 이럴 수 있겠다. 구도자의 마음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게 우리나라 그림책의 이제 앞으로 기록을 절대 깰 수 없는 그런 그림책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0년대 이제 들어가면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이 150종 정도가 넘는 이제 이런 시기가 됩니다. 이때는 활발하게 작가들이 30대, 40대 작가들이 해외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마구마구 출품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볼로냐 아동 도서전에서 5개 부문상을 싹
쓸어버리는 이런 현상도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그림책의 정점을 이룹니다. (2010년대에) 가면 2010년대에서 2015년 사이에 창작 그림책이 250종에서 400종이 넘는 해마다 그렇게 발행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정도 그냥 몇백, 200, 300, 400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인구가 2억에서 10억이 되는 나라들도 2, 300종 내기가 힘듭니다. 중국도 그렇게 이렇게 못 내고요. 일본도 400종 이상 내는 거 그렇게 힘듭니다. 책이 안 팔리기도 하고요. 이미 세대가 지나가서. 그런데 고작 인구 4,500만이 400종 이상을 내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그림책이 어디까지 치달을지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뭐 500, 600, 700, 1000종 갈 거냐 그러진 않습니다. 꺾입니다. 꺾이는데 이제 질적으로 어디로 치달을 건가? 계속 카페 만들어지고 갤러리 만들어지고 그림책 도서관 만들어지고 박물관 만들어지고 그럴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갈 건지 이것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장담을 못하겠죠. 그림책만 내는 전문 출판사가 지금 20곳도 넘습니다. 그림책만 내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 하면서도 계속 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일정한 수요처가 있기도 하겠지만 일본처럼 일본은 19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까지 아주 극심한 그림책 패션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책 패션 열풍을 주도했던 세대가 당시에 20대 중반 여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노년 세대가 됐죠. 80년대 세대니까요. 그 20대 중반의 여성들이 60년대 때 그림책을 어린 시절의 그림책을 봤던 세대였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그림책 독자 이제 2세대가 나옵니다. 1세대 독자 1세대는 90년대 보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지금 20대 중후반 만약에 뭐 개인적으로야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결혼을 해서 2세가 있다면 그들이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여러 명이 그 꼬마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일본처럼 그런 시기가 도래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도 독자 2세대, 일본은 3세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뭐 한 보통 여러 분야에서 한 20년 정도를 앞서기 때문에 항상 한 세대가 되는데 그림책은 세대 주기를 25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2세대에 접어든 거죠. 그 다음에 작가는 3세대 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만약에 그림책에 많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좀 다른 눈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열풍이라는 게 일본은 그림책 패션 열풍이 어떻게 불었냐면 캐릭터로 불었습니다. 지금도 저도 그 90년대 때 일본에 갔었을 때 2000년대도 그랬고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 수이도바시역이었던가 도쿄돔이 있던 그 역 근처에 무민 카페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왜 사람들이 바깥에 저렇게 앉아 있을까 했더니 대기하는 그 줄이었었습니다. 번호표를 받고 카페에 들어가는데 대기하더라고요. 들어가니까 조그마한 카페인데 캐릭터가 온갖 캐릭터가 있는 그 주로 그림책 캐릭터. 그걸 소비하는 세대가 당시에 20대 층이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캐릭터를 소비하는 세대가 아직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인제 조금씩 몇몇 지역에서 일고는 있지만 그렇게 열풍까지는 불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예상으로는 조금 왜곡되게 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곡이라는 것은 처음 얘기 드렸던 대로 뭐 무슨 치료니 테라피니 요법이니 뭐 이런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생업에 도움이 되거든요. 나머지 북카페나 또는 책방 이런 쪽은 그다지 그 유지 존속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이 그림책 현상은 예측 불가능한 현재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가서 DNA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다르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때 30대의 작가들이 나오는데 전혀 이전과 다른 전혀 다른 모습의 그림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를테면 어떤 작가 같은 경우 보통 우리는 그림 작가다 싶으면 그 분야의 전공자, 미대를 나왔다거나 디자인 계열을 했다거나 뭐 유사한 분야에서 작업을 한 사람들이 진입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제 어떤 경우는 뭐 전혀 다른 우주천문학 공부를 했던 자신의 말에 의한다면 그것도 썩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들어온 게 그림책.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그 작가의 얘기를 빌자면 정말 한국의 교육은 이상하다였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을 전혀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막았었다. 그래서 자신이 개척을 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작가 같은 경우 아마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은 또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과에 속합니다. 정말 게을러 터지고 늦고 또 모든 것에 좀 늦어지는 아이들이 간혹 있는데 학교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잘 이해를 못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또 한 번씩 일을 치릅니다. 뭐 보통 고등학교 때 대학 가기 위한 어떤 전공 선택을 많이들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잘 못하죠. 대학에서도 전공이 잘 안 맞아서 전과하기도 많이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 보면은
보시다시피 그림 되게 못 그립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있어요. 이를테면 당시 1950년대에 소련이 최초로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험용으로 인간 대신 강아지를 한 마리 보냅니다. 굉장히 극한 훈련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 강아지가 라이카입니다. 모스크바 시내에서 돌아다니던 강아지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보내죠. 물론 우주선은 다시 지구로 귀환하지 못하죠. 이 팩트를 갖고 그림책을 만듭니다. 아마도 그 라이카는 어떤 우주 공간에서 다른 어떤 우주 생명체들과 만나서 잘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팩트와 판타지가 들어간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전에 활동했던 그림 작가들과 완벽하게 다른 경우입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추석 이야기나 아니면 우리 집, 우리 전통 문화, 옛 이야기 등등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작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갖다가 그림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세대, 더 젊은 세대한테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게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것 또한 예측하기 힘들다는 거죠. 어떤 작가는 그냥 그 건축 설계사무소에 있다가 그림책 작가가 됩니다. 건축 공부를 했었죠. 위를 봐요라는 그림책 같은 경우 아파트 고층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아래에 사람들이 지나다니죠. 그럼 위에서 아래에 보면은 동그란 것만 보이죠. 동그란 것과 일직선만 많이 보이죠. 시선이 다른 겁니다. 이제 이전의 작가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건축을 한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캐릭터 속의 아이는 움직일 수 없는, 자력으로는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휠체어에 의지한 아이인데 항상 하염없이 아래만 내려다보죠. 제발 위 좀 올려다 보세요. 이렇게 그림책들이 그렇게 진화를 하고 있죠. 많은 경우 자신의 그 트라우마를 드러내기 싫어하죠. 사람들은. 아까 생로병사 중에서 질병이나 죽음 같은 경우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듯이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야. 그래서 아빠의 술 친구라는 끝내 죽을 때까지도 그 술을 끊지 못했어. 죽고서야 술병을 놓았어. 그 이야기가 버젓이 나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림책이라는 게 예쁘고 아름답고 그다음에 깜짝깜짝 놀래키는 그런 웃기는 이런 그림책으로 상상하기 힘들 만큼 아주 다양하게 몹시 색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 전에 여기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했었던 분이 아마 지금은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겼을 겁니다. 그분이 그림책을 냈어요. 그림이 참 좋고요. 이야기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법원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그림책을 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이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화가가 되고 싶어 했지만 뭐 하여튼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그러지는 못했고, 그런데 법원에 근무하는 동안 꾸준히 그림을 그려서 전국 공무원 그 그림 대전에 출품하고 그래 왔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림책이 참 좋아요. 그 무슨 목욕탕이라는 그림인데 이분이 그 공무원 미술대전에 냈던 작품도 다른 그 제주도 풍경이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 민원인과 공무원이 실갱이하고 그 어울려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마찬가지로 목욕탕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상 그 이상의 소재가 아무 거리낌 없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의 그림책 분위기이고 풍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이제 진부한 거고요. 내가 내 방식의 내 취향의 그림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고르느냐,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권한다든가 또는 얘기를 한다든가, 그게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림책은 수도 없이 픽션, 넌픽션, 다큐 뭐 온갖 종류의 그림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책 본연의 고유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픽션이건 판타지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판타지 같은 경우는 허무맹랑하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가는, 이를테면 그 제가 소개하고 있는 그림책들이 절대 좋아 보여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그림책이 좋은가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이 그림책의 경우도 어느 날 간식 시간에 엄마랑 딸 아이가 간식을 먹으려고 상 위에 음식을 놔뒀는데 띵동 해서 문을 열어봤더니 호랑이가 나 지금 배고픈데 혹시 먹을 것 있어? 아 그래, 우리 지금 간식 먹으려고 막 준비를 하던 참인데 들어와. 그렇게 해서 간식을 같이 먹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호랑이가 그 간식까지 그 한 주먹도 안 되는 거 먹고 시장기가 갈 리가 없죠. 그래서 주방으로 가서 이것저것 냉장고에 있는 것 다 먹고, 심지어는 아빠가 먹다 남은 술까지 다 먹고, 그리고 수돗물까지 다 먹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엎질러진 방 여기저기들을 이제 청소하고 있어요. 호랑이는 고마워, 이제 나는 갈게, 그러고 빠이빠이 하고 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아빠가 띵동 하고 왔는데 이번엔 진짜 아빠다 그러고 와서 아빠에게 이러저러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게 좋은 수가 있어. 우리 나가자. 그리고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러 갑니다. 처음 벨이 띵동 누르면서부터 문을 열었더니 거대한 호랑이가
나 배고픈데 뭐 좀 줘라고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든 다 먹고 수도까지 먹으니까 수돗물이 안 나오고 그러고 다 먹고 가고 이런 등등의 그 풍경들을 보면서 당연히 그건 그림책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판타지의 세계 그러니까 어린이 그림책이라고 해서 뭐 그럴 수 있어라고 하기 이전에 적어도 기본기가 탄탄한 이런 분위기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거 아닌데 그럴 수는 없지라는 생각하기도 전에 점점 빨려 들어가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이게 아주 탄탄하고 글과 그림 모두 다 보는 이로 하여금 그림책 속에 빠져들게 하고 다시 나오게 하고 이것이 전형적인 판타지 그림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만 이건 하나의 그냥 사례일 뿐이고요. 그 이후에 어느 것이 정말 괜찮은 그림책인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뭐 그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유통 중인 그림책만 약 11,500여 종에 달합니다. 유통 중인. 이미 절판된 것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겠지만요. 그 안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의 모든 좋다고 하는 모든 그림책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심지어는 일본에도 없고 프랑스 파리의 푸낙 서점에도 없는 그림책들이 우리나라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출판사들은 세계 각국의 도서전들을 다니면서 또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웬만한 책들은 전부 다 소개를 받았고 다 냈습니다. 이제 지금 나오는 책들은 간간히 뛰어난 그림책과 아주 많은 별 볼 일 없는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2천여 종에 달하는 그림책들 중에서 적어도 뭐 거기에 100여 종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뽑아낸다면 그게 엑기스가 될 수가 있겠죠. 다만 그건 여러분들의 취향입니다. 물론 저도 계속 거의 매일 또 수없이 나오는 그림책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100종 또는 뭐 사서가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그림책 100종 또는 무슨 100종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는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목록 좀 달라 해서 뭐 물론 드리기도 합니다. 그건 뭐 제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제공은 하는데 문제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것보다 여러분들의 안목으로 취향으로 골라서 서가를 채우는 게 저는 훨씬 의미 있고 여러분들의 그림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권해주는 거는 그냥 누가 권해주는 그림책일 뿐이죠.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이 괜찮다고 하는 그런 작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그림을 꾸준하게 보는 일. 그러니까 다른 그림을 본다기보다도 적어도 어떤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물론 그 브로마이드를 내는 그림책이 많지는 않지만 때때로 그런 그림책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분 더 나와 주시면. 이 두 그림책을 보여드리는 것은요. 하나는 왼쪽의 것은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의 것은 한국에서 번역된 것으로 나온 거고요. 오른쪽의 것은 영국에서 나왔던 초판본입니다. 제목은 사계절, 여기는 시즌즈라고 돼 있고 여기 초판본은 브로마이드가 들어있죠. 첫 번째 계절 봄 이렇게 나왔는데 왼쪽 것은 안 들어있죠. 네. 아마도 이제 가깝게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종이 질감과 인쇄 감도가 완벽히 다릅니다. 이게 그 60년대 나왔던 그림책인데 바로 어제 낸 것처럼 인쇄 감도가 아주 선명합니다. 여기 색채가 아마 멀리서 보시면 혹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다릅니다. 이게 가을 풍경이죠. 이제 겨울 풍경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많은 그림책들이 그냥 그림책으로서만 기능하는가 아니면 그 이상의 뭔가를 추구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출판사와 작가의 몫이긴 하지만 그래도 독자가 그 작품들을 발굴해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꽤 많습니다. 이렇게 그 해외 그림책 중에서도 그렇고요. 국내 그림책 중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일부는 브로마이드가 아니긴 하지만 감상용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아예 그냥 그 다른 그러니까 작가가 아닌 분들이 그림책 작업을 해서 내는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놀라운 게 60 넘은 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분이 어떻게 평생 그 재능을 감추고 사셨을까? 평생 그런 생각이 참 눈물겨웠었습니다. 그 동안에 집안에 아마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감내하느라고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그 굉장한 끼를 누르고 눌렀을 텐데 어느 기회에 저렇게 분출을 하셨구나. 참 다행스럽다. 그렇다면 작가들만 이런 거 내서 보여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계속 그림책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책은 눈높이입니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눈이 높아지는 거다. 글도 쓰면 쓸수록 글빨이 좋아집니다. 말도 하면 할수록 말이 많아지죠. 근데 그 말은 많아지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글이나 그림은 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